용도 지역, 용도 지구 외에 우리 법에서는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지역 지구와 병렬적인 것으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도 마치 용도 지역 지구제를 보완 강화하는 그런 제도인 것처럼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 지구는 분명히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이 있으면 용도 지역에 용도 지구라는 구체적인 것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분명히 용도 지역제 도시계획을 보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용도 지역제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용도 지역 지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용도 구역은 똑같은 용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용도 구역제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런 용도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고요. 자, 볼까요? 자,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으로서 여기에 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개발할 수 없는 겁니까? 개발할 수 있다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개발할 수 없다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개발할 수 없다? 자, 다시. 녹지지역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고 있잖아. 개발은 도시 중심으로 개발한다 그랬죠. 그럼 자, 다시. 녹지지역은 개발을 전제로 하는 용도지역입니까?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입니까? 여기서는 개발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용도지역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녹지지역에다가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개발하지 말아죠. 녹지지역일 때는 뭡니까? 개발해도 좋다. 다만 제한적 개발을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개발해도 좋은데 제한적으로 하라. 이게 녹지지역의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다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됐다. 그건 뭡니까? 개발할 수 있다 해서 뭐로 바뀌는겁니까? 개발할 수 없다로 바뀌는 거죠. 거꾸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개발할 수 없다로 됐다가 개발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죠. 개발제한 구역으로 대표되는 용도구역이 용도지역 지구를 보완 강화하는 제도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제를 개폐하는 또 하나의 도시계획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도구역제를 이거를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법에서도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제와 다른 또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의 입안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교재 58페이지 가보세요. 58페이지.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종료로 감옥에 보니까 용도지역 지구제가 나오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제도다 이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옥에 용도구역이 나오죠. 이게 만약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병렬적인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이거 하나한테 이래 나와야 되잖아. 따로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제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개발을 제한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 일반자들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여기는 투자하다고 할 때는 여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할 때는 그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여기에 처마를 좀 덧대고자 한다. 담장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대문을 새로운 자재로 만들고자 한다. 이런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토나 복토나 절토다. 이런 것들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여기서 중목의 벌채도 허가사항입니다. 즉
내가 여기 내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내산의 나무를 베고자 합니다. 함부로 베면 안 됩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개발하지 마라 이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제한구역에 여기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것보다도 3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다 그랬죠. 정말 좋은 게 뭘까요? 개발제한구역은 투자하지 못하죠. 근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박이죠. 그게 뭐냐 이거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원리가 뭐냐 이거죠. 해제 원리를 알라고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개발제한구역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정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정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 해제가 될 것 아닙니까? 지정의 반대 측면이 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제대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와 싸다 앞으로 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돈이 거기서 물리게 되고 잘못하다 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주 위험한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투자 소위 말하는 고수들, 타짜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런 데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도시인 경우에 더욱더 이 안에 녹지축이 없죠. 공원이 없죠. 그러니까 녹지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점점 더 확대해서 지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팽창하는 데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도시가 팽창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은 각 지역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해제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 온라인 강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제된다는 얘기입니까? 점점 더 확대 지정되는데 이건 절대로 해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그러면요, 이건 아예 투자처로 제외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지자체 청사 앞에 길이 있습니다. 길 코너에 있는 땅을 여기다가 병원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병원 원장님이세요. 병원을 짓겠다고 땅을 사놨습니다. 제가 봤더니 땅이 이만큼, 땅의 한 80%, 90%가 도시자원공원구역이야. 도시자원공원구역에 속하지 않은 땅은 한 10%, 20%밖에 안 돼. 사기당한 거죠. 본인은 여기다가 병원 건물 지으려고 샀다고. 도시자원공원구역 안에 병원 질 수 있어요? 공원으로 쓰겠다고 묶어놓은 건데. 자,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의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조정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시가화를 조정하겠다 이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가화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가 조정구역은 현재 대전광역시 일개소에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대전 지역에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딱 봤더니 거기다가 시가 조정구역 딱 나왔습니다. 바로 버려야 됩니다. 그럼 됩니다. 자, 끝.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바다목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산만에서 통영까지, 통영에서 저 여자만까지 걸쳐서 있는 여기서 보게 되면 많은 바다 목장이 있습니다. 다도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륙풍이 풍성하단 말입니다. 조류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물이 썩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많은 여기서 어류나 해산물들을 양식합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40%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바다 목장을 지키기 위하여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바다를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이쪽에 육지 쪽에 여기다가 만약 공장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공장 폐수가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축사를 짓는다 그러면 축산 폐수가 바다로 유입되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대규모 주가단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활하수가 바다 목적을 오염시키겠죠. 그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을 줍니다. 그래서 20이 아니라 40을 준다라고 혜택을 주는데, 그러나 시골에 가가지고 건폐율을 20에서 40으로 준다? 큰 의미 없습니다. 땅값이 비싼 도해지는 건폐율을 10도 준다? 무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서 집을 짓는데, 보세요. 내가 100평짜리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 건폐율 20이면 20평 지으면 되지. 근데 시골에 가서 집 짓는데, 그럼 텃밭도 있고 하다 보면 보통 200~300평 될 거 아닙니까? 200평, 대지 200평에다 집을 짓는다? 건폐율 20이다? 그러더라도 40평짜리 집 지을 수 있잖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건폐율을 2배로 더 준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되죠. 근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라고 하면 용도 제한이 엄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원성이 잦아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묶어놓고 규제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용도 제한을 상당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관련되는 부분을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공법상의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이겁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더 주겠다 이겁니다. 용도 제한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건축하게 내주겠다.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주차대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건축하게 내주겠다. 공법적 규제를 최소화할 테니까 개발하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우리나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최초로 지정된 것은 포항의 동빈내양입니다. 청계천 복원하듯이 동빈내양을 복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하라. 개발하면 특혜를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도구역하고 다르죠?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면 도심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심재생 뉴딜 사업은 주거지원형이 있고 근린시설형이 있고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경제기반형이 있습니다. 적어도 투자처로서 이것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심시가지 이상 돼야 합니다. 그 밑에 근린시설형 주거지원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비유로 말씀드리면 고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쳐 쓰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다가 담벼락도 담장도 제대로 하고 여기다 칠도 하고 벽화도 칠하고 공동주차장도 만들고 마을회관도 만들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 이 말이야. 고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에게는요, 고쳐 쓰겠다는 게 좋습니까? 때려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게 좋습니까? 후자죠?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것이다, 고쳐 쓰겠다는 정도다라고 한다면 투자처로서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해놨는데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급격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도시재생 유지 사업적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다만 도심재생 뉴딜 사업직으로 하더라도 투자처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은 중심시가지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경제기반형이고요. 참고로 경제기반형은 우리나라에도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경제기반형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동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동시에 지정됩니다. 그렇게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법을 만들 때는 말이에요, 이거를 어거지로 막 만듭니다. 그때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을 억제하는 겁니까? 개발을 촉진하는 겁니까?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용도구역, 4대 용도구역은 모두 개발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상하게 개발을 촉진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갖다가 넣어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을 만들고 제도를 신설하고 하면서 땜빵을 막 떼었다는 얘기지. 그것도 이념 없이. 자, 이거는요, 우리 법의 위반자들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엉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볼까요? 아까 봤던 거. 자, 여기서, 58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58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남옥에 용도구역이 나오죠. 4가지 용도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입주규제 최소 그걸 새로운 용도구역으로 정했으면 여기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그 앞에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점 찍고 그 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벽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안 놓고 맨 밑에다가 밤옥에다가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따로 정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법의 위반자들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기존의 용도구역과 성격이 다른 것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를 왜 똑같은 용도구역이라는 안에다가 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걸 넣어놨냐 이 말이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법의 위반자들이 법을 만들 때 누더기로 만든다는 얘기죠. 개념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공법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 공법을 공부하고 하다 보게 되면요, 이게 도대체 법학을 전공한 상당한 정도 공부한 저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법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무지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난해하게 만들었는가? 제가 공부하다 느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내린 결론? 왜 이렇게 어렵고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난잡하게 만들었는가? 일반 국민들 모르게 하려고, 지들끼리 헤쳐먹으려고. 아는 사람은 활용할 수 있어. 모르면 공법상의 규제가 어떤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걸 몰라서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규제에 관한 것도 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법상의 규제에 관한 것은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국토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개발법과 국토개발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공부했죠. 세부지 않았으면 수십 개 되죠. 이것만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거기 68페이지 각주 43일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요. 2017년 말 현재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 97개 법률에서 지역, 지구 등 이런 것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등의 규정한 것을 242개나 돼, 종류가. 그리고 여기서 조례 등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711가게 돼.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법이 700개가 넘는다고. 도대체 그 법 중에서 어느 법을 적용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여기요, 다급범은 무급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범이 너무 많으면 규범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된다고요. 공법적 규제에 관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다 어려운데 나는 꽤 차고 있어. 그럼 나는 다른 사람 못하는 건 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경쟁력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교수님, 경매 어렵네요. 경매 쉽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우니까 메리트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경매가 쉬워서 어중이 떠중이 공부 안 하더라도 어중이 떠중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메리트 없는 거죠. 경매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내가 이거를 어렵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경쟁력 있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메리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법에 관한 것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중에 공부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공법에 관한 것도 심화로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법상의 여러 가지 특별법상의 규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지와 임야를 주된 구성 요소로 하는 지역. 그러나 농지와 임야가 농림지역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에도 농지 있습니다. 관리지역에도 농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도 농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녹지지역에 있겠죠. 특히 어떤 녹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 농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지금 길이 이렇게 있고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지. 그런데 농지 중에서도 특별히 농업 생산성이 높은 농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농지법에서 이거는요 그런 농지는 보존하겠다라고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에 대한 정책이 큰 정책이 뭐냐면 우량농지는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농업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량농지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하는 제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량농지에 대한 여기서 농업인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에서 농취증이라는 제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여기서 매각 조건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얘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농지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가 있습니다. 자,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나눠지기를 핵심 지역인 농업진흥구역과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생산성이 아주 높은 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이거는 절대농지, 이거는 상대농지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그 용어 표현이 편하죠. 절대농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농지는 절대적으로 농사짓는 용도 외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이게 절대농지 아닙니까? 근데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구별 기준은 과거에 필지별 제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지들이 쭉 있을 때 절대농지, 상대농지, 절대농지 같은 지역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막 뒤섞여 있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필지별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영농정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 제한 방식을 바꿔서 권역별 제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이것은 과거의 절대농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을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농지가 경지정리가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고 농로와 수로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과거로 말하면 절대농지입니다. 농업생산성이 아주 높은 땅입니다. 이거는요, 이 안에서는 농사짓는 용도 외로서는 절대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오로지 농사만 져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따라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여기 땅을 샀다? 이거요.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묵전묵답으로는 이건 버려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처분명령 나옵니다. 처분명령 나오는데 이행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5년간 여기서 1년에 농지 가격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 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농사 질 사람이 아니면 여기 있는 땅들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량농지다라고 했을 때에 이 주변을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축사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축산 폐수가 들어오겠죠. 여기에 만약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공장 폐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생활하수가 유입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요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 보호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강이 있다든지 여기에 만약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럼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겠죠. 여기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직접 유효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보호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농업보호구역이다라고 합니다. 농업보호구역. 이건 농업진흥구역. 과거로 말하면 이게 절대농지고 이게 상대농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지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농지가 있겠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아닌 바깥에 농지가 있겠죠. 자, 투자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밖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요, 여기서는요, 국토개혁법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위 규제를 내포하고 있는 농지법상의 규제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나 농지더라도 똑같은 농지더라도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지다라고 한다면 이 농지는 이건요 국토계획법만 적용받습니다. 특별법인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지로 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가장 행위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농요건 분리농지입니다. 영농요건 분리농지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농사 짓기가 좀 거시기하다는 얘기죠.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쪽은 여기는 개발해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면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면은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습니다. 준보존산지, 준자 들어가네. 보존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가 있고요. 임업용산지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글자 그대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존산지. 이 임야는 보존하라. 함부로 개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공익용산지. 뭐예요? 이 임야는 공익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공익목적 외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이게 공익용산지입니다. 행위규제가 엄격하겠죠? 공익용산지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규제 외에 나머지 백두대간 모해가는 법률에 따른 핵심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구역, 모험구역 해가지고 온갖 행위규제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행위규제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내 땅이 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처로 사면 안 됩니다. 임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임업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공인용 산지보다는 임업용 산지의 활용 정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임업용 산지도 역시 보존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운보존 산지는 뭡니까? 주운보존 산지는 보존 산지에 준하여 이용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주운보존 산지는 개발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운보존 산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자, 그럼 비유가 되면 어떻습니까? 농지로 말할 때 가장 행위규제가 엄격한 것이 농업진흥구역이죠.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이죠. 마찬가지로 요거 대응되는 것이 이면은 공인용산지고 임업용산지라고.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 이면은 주운보존산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70페이지에 가보세요. 70페이지 보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있죠. 루리스라고 있습니다. 루리스에 들어가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공법적 규제가 어떻게 됐다라는 여기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뭐고 개별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국토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 등이 어떻게 규율되어 있고 국토개발 외에 농지법이나 산지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확인 도면이 있죠? 도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도면이 나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필지별로 해가지고 지번과 그 다음에 여기서 용도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에 지목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 밑에 지역지구 등 하는 행위 제한 내용에 대하여 조문이 몇 조가 각 정도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공법적 규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이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딱 나왔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으면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나쁜 거냐. 보는 순간에 딱 보고 보다 더 깊이 분석하고 투자할 건가, 아니면 보는 순간에 내버릴 것인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는 딱 봤더니 용도지역이 국토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가장 최악이죠. 가장 엄격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보니까 이게 지목이 임야야. 임야인데 보니까 여기서 공인용산지, 가로, 산지관리법, 공인용산지야. 그 외에 보니까 거기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백두대간 보호구역, 핵심구역, 공원구역, 이렇게 식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행위규제가, 온갖 행위규제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가 아야 소리도 못하죠. 손 못 대죠. 그럼 만약에 딱 보는 순간에 그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분석할 이유가 없죠. 버려버려야 되죠. 내가 이런 땅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딱 좋아. 그리고 이거를 지금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규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 그럼 내가 투자처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공법적 규제에 관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 투자처와 투자물건의 호불호가 그것이 분명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법적 규제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에, 경매로 나온 물건에 내가 들어가서 입찰에 참가할 건가 안 할 건가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특히 국가에서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불리하다면 얼마나, 유리하다면 얼마나 유리하냐, 이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법적 규제에 관한 측면을 설명드렸습니다.